새벽 4시 반. 김영숙은 알람이 울리기 전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여명이 6평 남짓한 방의 다다미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베개 머리맡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을 향해 영숙은 작게 두 손을 모았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김정호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엌에서 늘 입던 낡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으며 벽에 걸린 오래된 통장 케이스에 시선을 주었다. 갈색으로 빛이 바랜 가죽 케이스. 그것은 남편이 처음 은행 계좌를 만들던 날 직접 사주었던 물건이었다. 30년 전 봄 두 사람이 함께 고른 추억의 물건이었다. 영숙은 단지의 계단을 내려와 이른 아침 공기 속을 걷기 시작했다.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같은 시간에. 이 산책길은 한때 남편과 함께 걸었던 길이기도 했다. 공원의 벚나무 길을 지나 상가 골목을 돌고 늘 지나던 은행 앞에 다다른다. 셔터는 내려가 있었지만 영숙은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영숙이 처음 이 은행의 문을 열었던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다. 남편의 건설회사가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시기, 개인 계좌를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은 함께 이곳을 찾았다. 당시 지점장은 백발의 신사였고 정성스럽게 차를 내주며 말했다. 김 사장님 같은 분께서 저희 은행을 선택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의 깊숙한 인사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통장의 첫 장에는 개설 당시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성실한 기업과 오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 이후 회사의 성장과 함께 예금액은 계속 늘어났다. 1,000만 원, 1억, 10억. 숫자가 커질 때마다 남편은 말하곤 했다. 이건 우리 땀의 결과야. 이 은행은 부부에게 특별한 장소였다. 중요한 계약 전에는 꼭 이곳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성과를 이룬 날에도 여기서 커피를 마셨다. 벽에는 지역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가죽 소파는 늘 편안했다. 담당 직원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모두 영숙을 김사모님이라 부르며 예를 다했다. 남편이 쓰러진 것은 3년 전 겨울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떨리는 손으로 영숙의 손을 잡고 그는 말했다. 이 통장은 우리 인생 그 자체야. 꼭 지켜줘. 장례를 마친 뒤 영숙은 혼자 은행을 찾았다. 당시 지점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고인께서는 정말 저희 은행의 큰 은인이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 영숙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통장 정리를 위해 이 은행을 찾고 있었다. 지점장은 바뀌었고 직원들의 얼굴도 모두 달라졌다. 라운지는 개조되어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변해 있었다. 그럼에도 이곳은 여전히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통장을 펼치면 30년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회사 설립 당시의 자본금 입금, 첫 대형 계약금, 직원들의 급여 송금 하나하나에 부부가 함께 걸어온 시간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현재 잔액 500억 원.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쌓아 올린 신뢰의 증표였다. 그날 오전 10시 영숙은 평소처럼 은행 자동문을 통과했다.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 공기가 바깥의 더위와 대조적으로 느껴졌다. 입구 근처 번호표 발급기로 향하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명찰에는 박민지라고 적혀 있었다. 어서 오세요. 말은 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영숙을 향하지 않았다.
낡은 앞치마와 털이 달린 카디건을 한번 훑어보듯 지나치고는 곧 서리로 눈을 돌렸다. 영숙이 번호표를 뽑으려 하자 박민지는 기계적인 말투로 말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많이 혼잡합니다.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번호표에는 23번, 전광판에는 15번이 표시되어 있었다. 대기석으로 가는 길, 다른 남자 직원이 스쳐 지나가며 미묘하게 몸을 피했다. 자리에 앉아 옆에 있던 여성이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다가 영숙과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찌푸리며 다른 자리로 옮겼다. 그 모습을 본 박민지는 동료 직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두 사람은 영숙을 힐끗 보며 웃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통장을 펼쳤다. 최신 정리는 지난달. 이자와 배당금이 차분히 기록되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처음 이 은행에 왔던 날을 떠올린다. 그때는 직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었다. 지금은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보지 않는 척하고 있었다. 16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17번, 18번, 19번, 20번. 전광판에 21번이 뜨는 순간 영숙은 자신의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23번. 그때 등 뒤에서 젊은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냄새 나지 않아? 그러게 노숙자 같지 않아? 시선은 분명 영숙을 향하고 있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통장에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곧 자신의 차례가 의도적으로 건너뛰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까 말했잖아요. 당신 차례 아니라고요. 김영숙은 번호표를 보여주려 했지만 여자는 이미 흥미를 잃은 듯 다시 잡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민지도 일부러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하며 영숙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자 아까 그 젊은 여자 둘이 또다시 수군대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 치매 아니야? 분명 돈도 없으면서 은행에 온 거겠지. 영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30년 동안 이 은행을 남편과 함께 한 번도 빠짐없이 찾아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직원들의 월급날이면 늘 이곳에서 송금을 했고 회사가 커진 뒤에도 다른 은행으로 옮기지 않았다. 신뢰란 시간을 들여 쌓아 올리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그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2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또다시 건너뛰어졌다. 김영숙은 무릎 위에 올려둔 통장을 꽉 움켜쥐었다.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묵묵히 참았다. 주변의 시선이 차가운 바늘처럼 그녀를 찔러댔다. 그럼에도 영숙은 허리를 곧게 펴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26번 고객님, 1번 창구로 오세요. 박민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창구를 향해 걸어갔다. 손에는 23번 번호표를 꼭 쥐고 있었다. 저기요. 영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박민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제 번호는 23번인데 아직 불리지 않은 것 같아서요. 한참 뒤에야 박민지가 얼굴을 들었다. 그 표정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고객님, 지금은 26번을 안내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24번, 25번, 26번이 불렸고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차갑고 단호한 말투였다. 옆 창구에서는 다른 직원이 26번 고객을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분명 영숙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사람이었다. 영숙이 다시 대기석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이번에는 남자 경비원이 다가왔다. 명찰에는 강철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흔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다. 고객님,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냥 순서를 확인했을 뿐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소란을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소란이라니요? 영숙은 당황했다. 그녀는 단지 순서를 물었을 뿐이었다. 30년 동안 다녔던 은행에서 이런 대우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자리에 돌아오자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여성이 익숙한 듯 번호표를 뽑았다. 28번. 영숙은 자신의 23번 번호를 내려다보았다.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맺혔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27번 고객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를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차례를 받으며 사라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영숙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다. 젊은 남자가 영숙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코를 쥐었다. 뭔가 냄새 나는데 이 근처. 그 모습을 본 박민지는 힐끗 보며 비웃듯 웃었다. 2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아까 들어온 그 여성이 가볍게 일어나 창구로 향했다. 박민지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마치 귀빈을 맞이하듯 공손한 태도였다. 영숙은 조용히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박민지가 아닌 옆 창구의 남자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다. 제 번호는 23번인데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박민지를 바라보았다. 박민지는 한숨을 쉬며 다가왔다. 고객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뒤 번호들이 먼저. 고객님, 박민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대기석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다른 고객분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조금만 참아주실 수 없나요? 참으라고요. 그 말이 영숙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30년 동안 이 은행을 믿어왔다. 남편과 함께 일궈낸 재산 전부를 이곳에 맡겨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참으라니. 강철민이 다시 다가왔다. 고객님, 정말로 다른 분들께 피해가 됩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다.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첫 장에 적혀 있던 오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옛 지점장의 글씨가 이제는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은행에 들어온 지 벌써 1시간이 지났다. 괜찮으세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젊은 여자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명찰에는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직 풋내가 남은 얼굴에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이 느껴졌다. 추우시진 않으세요? 에어컨이 너무 세면 담요 가져다 드릴게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수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카운터 안쪽에서 박민지의 날 선 목소리가 날아왔다. 이수진 씨, 서류 정리 아직 안 끝났죠? 고객 응대는 우리가 할 테니까 뒤쪽 일이나 하세요. 하지만 선배님, 이 고객님 번호가 신입이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수지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영숙을 살폈다. 그때 새로 들어온 손님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쉰내가 섞인 술 냄새를 풍기는 50대 남자였다. 야, 뭐야 이 냄새? 청소 안 하냐? 대기석을 훑어보던 그는 영숙을 발견하자 과장되게 얼굴을 찌푸렸다. 아, 저 할망구 때문이구만. 은행도 손님 좀 가려받아라. 저런 건 드리지 말라고. 박민지는 급히 그에게 다가갔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라니, 저 노인 쫓아내는 거면 괜찮고. 박민지는 강철민에게 눈짓을 보냈다. 강철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김영숙에게 다가왔다. 고객님,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어조였다. 다른 고객분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죠.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냥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다른 고객분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밖에서요? 왜 제가 밖에서 기다려야 하나요? 그 순간 강철민이 영숙의 팔을 붙잡았다.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다. 고객님, 부탁이니 따라오시죠.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필사적으로 버텼다. 놓아주세요, 제발요. 그러나 그의 손은 느슨해지지 않았다. 강철민은 영숙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더니 그대로 입구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발이 엉키며 비틀거렸지만 영숙은 손에서 통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다. 그만하세요. 그 외침에 이수진이 뒤를 돌아보았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한 발짝 다가서려는 순간 박민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아 막았다. 주변의 고객들은 마치 구경거리라도 보듯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은 손님이 드디어 쫓겨난다는 듯 안도한 표정을 짓는 이들도 있었다. 자동문이 열리며 한여름의 뜨거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강철민은 영숙을 밖으로 밀어내듯 손을 놓았다. 잠시 밖에서 기다리세요. 진정되시면 다시 오시죠. 그 말만 남기고 그는 다시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자동문이 닫히기 직전 이수진의 슬픈 얼굴이 잠깐 보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꾹 참고 있는 듯했다. 김영숙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힐끗힐끗 바라보고 지나갔다. 은행 안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냉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유리 너머로 박민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카운터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30년. 이 은행에 다닌 세월이 30년이었다. 처음 이곳을 찾았던 날 남편과 손을 잡고 들어섰던 자동문. 그 문을 통해 이제는 쓰레기처럼 내쫓겼다. 영숙은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저 은행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창가에서 이수진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박민지에게 불려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태양은 무자비하게 내리쬐었다. 영숙의 그림자가 아스팔트 위에 작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단지의 6평 남짓한 집에서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부실한 저녁을 마른 녹차로 넘기며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어온 습관이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으려 펜을 들었지만 쉽게 글자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세피아빛으로 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이 웃고 있었다. 건설 회사를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작업복을 입은 남편 옆에서 영숙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다. 여보, 오늘 은행에서 참 모욕적인 일을 당했어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남편의 미소는 변함이 없었다. 살아있었다면 그는 뭐라고 했을까?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회사 설립 당시의 등기 서류, 첫 계약서, 그리고 은행과 거래를 시작할 때의 문서들. 그 사이에 특별한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검은색 금속 카드. 특별 고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일정 자산 이상을 보유한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카드였다. 은행 최고 등급 회원의 증표. 10년 전 당시 지점장이 직접 집까지 찾아와 이 카드를 전달했었다. 김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카드는 저희 은행의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 말을 떠올리며 영숙은 카드를 빛에 비춰보았다. 흠집 하나 없는 아직도 반짝이는 카드였다. 하지만 오늘의 은행에서는 이 카드의 존재조차 아무도 알지 못하는 듯했다. 영숙은 다시 일기장 앞으로 돌아와 천천히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1997년 봄, 처음으로 예금이 1억 원을 넘었다. 남편은 말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만 우리는 바뀌지 말자. 그렇게 약속했다. 2003년 여름, 회사가 안정기에 들어서 직원이 100명을 넘었다. 그래도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현장을 직접 찾았다. 땀 흘리는 걸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겨울, 리먼 쇼크로 많은 회사가 무너졌다. 우리는 직원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았다. 은행은 그런 우리를 우량 고객이라 불렀다. 2018년 봄, 남편이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한 말은 직원들을 부탁한다였다. 그리고 은행은 우리의 성이라고도 했다. 영숙은 펜을 내려놓고 새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2024년 월일 월요일, 30년 다닌 은행에서 나는 투명인간이 되었다. 냄새난다, 더럽다, 민폐다. 그런 말을 들었다. 분노는 없다. 그저 슬플 뿐이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단지 곳곳에 불빛이 하나둘 켜져 있었다.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일을 겪고 있을까? 영숙은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안쪽에 걸려있던 검은 정장을 꺼냈다. 남편의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다. 옷걸이에 걸어 정성스럽게 먼지를 털었다. 여보, 나 내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다른 내가 되어. 그때 전화가 울렸다. 이 시간에 전화는 드물었다. 수화기를 들자 변호사 이정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영숙 여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회사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선생님, 마침 잘 됐어요. 내일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기셨나요? 아니요. 다만 30년간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시기인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답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영숙은 거울 앞에 섰다. 확실히 나이는 들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있었다. 남편과 함께 세상과 싸워오던 그 시절의 눈이었다. 영숙은 특별 고객 카드를 다시 손에 쥐고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이 카드가 내일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밤은 깊어갔다. 영숙은 세수를 하고 불단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다가올 화요일 아침을 기다렸다. 그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다. 김영숙은 그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기억을 더듬었다. 회사가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무렵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보여줄 건 보여줘야 해.
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품격으로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검은 정장을 꺼냈다. 남편의 장례식 이후 3년 동안 한 번도 소매를 통과시키지 않았던 옷이었다. 옷걸이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다리 밑판 위에 펼친다. 주름 하나하나를 펴며 마치 의식을 치르듯 천천히 준비를 이어갔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검은 정장을 갖춰 입는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곳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진주 목걸이를 걸고 머리카락을 단정히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검은 가죽 가방을 집어들었다. 가방 안을 확인한다. 지갑, 인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안쪽 포켓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다. 특별 고객 카드. 금속으로 된 검은 카드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고 표면에는 SPCIALCUSTOMER 그리고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 카드는 은행 최상위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특별한 증표였다. 10년 전 당시 지점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두 손으로 건네며 고개를 깊이 숙였었다. 김 선생님 같은 분께서야말로 꼭 소지해 주셔야 할 카드입니다. 영숙은 이 카드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남편은 늘 말했기 때문이다. 정말 필요한 순간까지 소중히 간직해도 지금이 그 순간일까? 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다. 아침은 간단히 마쳤다. 몸을 정돈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어제의 일을 떠올렸다. 팔을 붙잡혀 끌려나갔던 굴욕. 박민지의 차가운 시선. 냄새 난다던 그 말. 그런데도 이상하게 분노는 없었다. 있는 건 오직 조용하고 단단한 결심뿐이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반. 은행이 열리기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다. 영숙은 늘 걷던 산책 코스를 따라 걸었다. 공원의 벚꽃길은 어느새 여름의 녹음으로 가득했고 상점가에서는 가게들이 문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단골 가게 주인이 말을 건넸다. 정장 차림의 영숙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늘 보던 미소였다. 오늘 어디 가세요? 네, 은행에 잠깐요. 아, 그러세요? 오늘 더울 것 같으니 조심하세요. 이 동네 사람들은 영숙을 알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회사를 키우고 지역에 기여해온 김 씨 부부로서. 하지만 어제 은행에서는 그 누구도 영숙을 알지 못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오전 9시 20분. 영숙은 은행 앞에 섰다. 자동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 이미 몇 명의 손님이 줄을 서 있었다. 9시 30분. 셔터가 올라가고 자동문이 열렸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하며 손님을 맞았다. 그 중에는 박민지와 강철우도 있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검은 정장, 진주 목걸이, 가죽 가방,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품 있는 자세.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영숙은 은행 로비로 들어섰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번호표 기계로 가지 않고 곧장 카운터를 향해 걸어간다.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또렷이 퍼졌다. 박민지가 고개를 들었다. 어제 쫓아냈던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허리를 곧게 세운 품격을 갖춘 한 여성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박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을 것이다. 번호표를 먼저.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박민지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에 박민지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피했다.
영숙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냈다. 무언가를 꺼내는 그 동작을 박민지는 숨을 삼킨 채 지켜봤다. 그리고 영숙의 손에 들린 것을 보는 순간 박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검은 카드, 은색 테두리, 그 카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은행원 교육에서 단 한 번 사진으로만 보았던 전설의 카드.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카드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툭! 묵직한 소리. 마치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확인하겠습니다. 박민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카드를 집는 것조차 주저됐다. 옆 창구 직원도 고개를 내밀다. 같은 순간 숨을 삼켰다. 특별 고객 카드.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 말은 파문처럼 로비에 퍼졌다. 대기석의 손님들마저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웅성였다. 강철우가 경비 데스크에서 나와 상황을 살폈다. 어제 팔을 붙잡아 끌어냈던 그 노인이 지금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서 있었다. 박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를 조작했다. 카드를 리더기에 통과시킨다. 1초, 2초, 3초. 화면을 본 순간 박민지는 짧은 비명을 삼켰다. 김영숙님, 특별 고객, 계좌 잔액. 숫자의 자릿수를 다시 센다. 1번, 2번, 틀림없었다. 5천억 원 이상.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민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류를 흩뜨리며 안쪽으로 달려갔다. 로비가 술렁였다. 다른 창구의 신입 직원 이수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유일하게 영숙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넸던 직원이었다. 1분 후 안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명의 다급한 발걸음.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점장이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 평소에는 침착한 말투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김영숙 고객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져 있었다. 대단히 신뢰를 범했습니다. 곧바로 특별실로. 괜찮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상대를 물러서게 하는 힘이 있었다.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망설였다. 특별 고객은 원칙적으로 일반 로비가 아닌 별도 공간에서 응대해야 했다. 하지만 영숙의 표정을 보고 사정이 있음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시선이 모여 있었다. 직원들 역시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1번 창구를 김영숙 고객님 전용으로 비워드리겠습니다. 박민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지점장이 직접. 직원이 의자를 끌어와 영숙을 앉혔다. 마치 여왕을 맞이하듯 과할 정도로 공손한 태도였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허리를 곧게 폈다. 그리고 지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점장은 그 시선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무언가 중대한 일이 곧 벌어질 기색이었다. 김영숙 고객님, 오늘 어떤 용무로 오셨습니까? 영숙은 한 번 숨을 고른 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이 계좌에 있는 전 재산을 전부 인출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한마디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치 번개가 떨어진 듯한 충격. 지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부지점장 역시 그대로 굳어서 있었다. 전전 재산이라면. 지점장이 겨우 짜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 전부입니다.
영숙은 통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지점장 쪽으로 돌려보였다. 5천억 원. 1원도 남기지 않고 전부 인출하겠습니다. 로비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한 채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민지는 책상에 손을 짚은 채 간신히 서 있는 상태였다. 김영숙 고객님, 혹시 저희 은행에 어떤 불만이? 지점장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은행을 믿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궈온 모든 재산을 여기에 맡겼지요. 잠시 말을 멈춘 뒤 영숙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어제 알게 되었습니다. 신뢰라는 건 한쪽만의 믿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지점장은 다급하게 박민지를 바라봤다. 박민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경비 책임자 강철우는 경비실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점장의 질문에 영숙은 담담히 말을 이었다. 저는 어제 이 은행에서 냄새 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럽다는 말도 들었고요. 번호는 건너뛰어졌고 마지막엔 경비원이 제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은 창백함을 지나 잿빛으로 변했다. 30년을 거래해온 고객이 겉모습만으로 판단되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다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저도 결정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곳에 제 인생의 재산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점장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버티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김영숙 고객님,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영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사과는 괜찮습니다.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5천억 원은 본점 승인도 필요하고, 그럼 서둘러 연락하시죠. 영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이후 일정이 있습니다. 1시간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 주세요. 지점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황급히 본점에 전화를 걸었다. 긴급 상황입니다. 특별 고객 김영숙님께서 전액 인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금액은 5천억 원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점장은 수화기를 귀에서 떼었다 붙였다 하며 필사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 모습을 영숙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 아무리 부탁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던 자신.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때 신입 직원 이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을 가져왔다. 김영숙 고객님, 물 드세요. 영숙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당신은 어제 저에게 친절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해서. 아니에요.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지점장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다. 본점에서 담당 임원이 직접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고문 변호사 동석도 필요하다고. 좋네요. 영숙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제 변호사도 곧 도착할 겁니다. 모든 것을 계산한 사람처럼 침착한 태도였다. 로비의 손님들은 이제 자신의 용무는 잊은 채 이 전대미문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5천억 원. 그 숫자의 무게가 은행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잠시 후 은행 자동문이 열리며 회색 정장의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은
누가 봐도 유능한 변호사였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숙 고객님. 그는 영숙에게 인사한 뒤 지점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법무법인 이정우입니다. 오늘 김영숙 님이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그 이름은 이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었다. 그 직후 본점에서 온 검은 세단이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전무, 법무본부장, 그리고 고문 변호사들.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다. 김영숙 고객님, 저는 전무 이성훈입니다. 60대의 남성이 깊게 허리를 숙였다. 이번 일로 대단히 불쾌한 일을 인사는 됐습니다. 영숙은 차분히 말했다.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 서류가 펼쳐졌다. 5천억 원 예금 해지. 이 지점에 존폐가 걸린 문제였다. 확인하겠습니다. 전액을 현금으로. 아닙니다. 이정우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타 은행으로 전액 이체를 요청합니다. 계좌는 여기입니다. 서류를 본 순간 전무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타은행, 대형 시중은행 계좌. 설마 누군가 숨죽여 중얼거렸다. 절차가 시작됐다. 본점과의 통화, 서류 작성, 본인 확인. 로비는 비정상적인 긴장감에 휩싸였다. 팩스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외쳤다. 그러나 내용을 본 순간 전무의 손이 멈췄다. 팩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영숙님, 특별 고객, 예금 잔액 5,238억 6,892만 4,257원. 해지 승인. 금액이 다릅니다. 누군가 말했다. 기재 오류가 아닙니다. 이정우가 냉정하게 답했다. 어젯밤 기준 최신 잔액입니다. 운용 수익과 상속분이 반영됐습니다. 지점장은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5천억 원. 이 지방은행이 연간 취급액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박민지는 카운터 뒤에서 작아진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류 준비됐습니다. 법무본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영숙 고객님, 여기에 서명과 인장을. 영숙은 차분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서명했다. 마치 일상적인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확인드립니다. 전무가 마지막 시도를 했다. 정말 전액을 옮기시겠습니까? 일부라도 남기신다면. 영숙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제 저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76세에 그저 냄새나는 노인으로요. 전무는 말문을 잃었다. 하지만 이 카드를 꺼내는 순간 모두의 태도가 바뀌었죠. 영숙은 검은 카드를 바라봤다. 여러분은 저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5천억이라는 숫자를 본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신뢰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차는 끝까지 진행됐다. 도장이 찍히고 서류가 정리되고 확인 전화가 반복됐다. 오전 11시 30분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오늘 중으로 이체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친 목소리였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한번 로비를 둘러봤다. 수많은 시선이 숨을 삼킨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똑바로 영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민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3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영숙과 변호사가 은행을 나서는 뒷모습을
누구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지점장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은행을 나온 영숙은 변호사와 헤어진 뒤 도보로 10분 거리에 영숙은 은행으로 향했다. 여름 햇살은 강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자동문을 지나자 시원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입구 근처에 서 있던 한 여직원이 곧바로 눈치채고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 여성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명찰에는 삼본은행 김은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 방문이신가요? 네. 계좌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정은 창가 쪽의 밝은 자리로 영숙을 안내했다. 이동하는 동안 마주친 다른 직원 역시 어서 오십시오라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음료는 무엇으로 드릴까요? 차, 커피, 물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차로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영숙은 은행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깔끔한 내부, 잔잔한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도 억지스럽지 않은 직원들의 미소. 어제 있었던 그 은행과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은정이 녹차를 가져왔다. 너무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였다. 그럼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괜찮으실까요? 사실은요.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건넸다. 대규모 이체 예정 통지서였다. 서류를 본 김은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 5천억 원.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전문가다운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의 거래일 경우 지점장님께서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잠시 후 50대 초반의 지점장이 나타났다. 위압감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점장 박성우입니다. 저희 은행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인사는 금액을 향한 고개 숙임이 아니라 한 명의 새로운 고객을 향한 예의처럼 느껴졌다. 김영숙 고객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은행을 선택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영숙은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다. 오늘 아침 우연히 이 앞을 지나는데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시더군요. 그때 입구에 계시던 경비원분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문을 잡아주셨어요. 지점장과 김은정은 말없이 귀 기울였다. 사소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여기라면 신뢰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희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소중히 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차는 막힘없이 진행되었다. 김은정은 필요사항을 차분하고 부담 없이 설명해 나갔다. 여기에 인감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위치가 맞을까요? 네. 통장은 어떤 형태로 드릴까요? 일반형과 커버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으로 주세요. 저는 하나의 통장을 오래 쓰는 편이라서요. 정말 멋지네요. 오래 사용하는 통장을 좋아해 주시는 고객님은 저희에게도 참 소중합니다. 그 말에 영숙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이 젊은 직원은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새 통장을 받아든 순간 영숙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통장의 첫 페이지에는 오늘 날짜와 지점장의 직인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김은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언제든지 들러주세요. 차 한 잔만 드시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은 진심 어린 미소로 답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은행을 나설 때 입구에 경비원이 정중히 문을 열어주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와 함께 영숙은 다시 여름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다. 가슴에 아는 새 통장은 30년 전 처음 은행에 들어섰던 그날처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금액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에 대한 희망이었다. 영숙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함에 닿았을 때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지방은행 본점은 벌집을 쑤신 듯한 소동에 빠졌다. 5천억 원 자금 이동은 즉시 금융당국 보고 대상이 되었고 곧 언론에도 알려졌다. 처음엔 단순한 경제 뉴스였다. 그러나 경위가 밝혀지자 보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다. 다음 날 지역 신문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다. 지방은행 고령자 차별 논란. 부적절한 응대 끝에 초대형 자금 유출. 익명의 제보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노인을 냄새난다며 내쫓는 장면을 봤습니다. 경비원이 팔을 잡고 끌어냈어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SNS는 더 거세게 들끓었다. 해시태그 노인 차별은행. 해시태그 사람보다 돈.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도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당장 전액 인출하겠다. 공포는 현실이 되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지점마다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몰렸다. 특히 고령층의 해지가 줄을 이었다. 나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70대 여성은 그렇게 말하며 30년 거래하던 계좌를 해지했다. 일주일 만에 약 300억 원의 예금이 추가로 빠져나갔다. 영숙의 5천억 원과는 별개였다.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단 하나, 신뢰 회복. 그러나 회의는 책임 공방으로 얼룩졌다. 왜 특별 고객임을 몰랐나? 현장 교육이 문제다. 관리 책임은 누가 질 건가? 그때 한 임원이 말했다. 문제는 특별 고객임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는 격한 논쟁 속에 묻혀버렸다. 2주 뒤 지점장의 사임이 발표됐다. 그러나 여론은 더 악화됐다. 꼬리 자르기다. 조직 문화는 그대로다.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마침내 하한가를 기록했다. 거래 기업들마저 메인 뱅크 변경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3개월 후 은행은 사실상 경영 위기에 빠졌다. 당국의 관리 명령이 내려졌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단 한 명의 노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한 데가 해설자의 말이 무겁게 울렸다. 박민지는 책임을 물어 현장을 떠났고 경비원 역시 계약이 해지됐다. 반면 유일하게 영숙에게 친절했던 신입 직원은 그 태도를 인정받아 본점으로 발령났다. 그녀는 훗날 영숙에게서 받은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다. 당신의 친절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은행의 간판은 더 이상 예전의 빛을 내지 못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말했다. 아, 저기 그 차별은행. 30년 동안 쌓은 신뢰는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맡겨라. 새로 부임한 경영자의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잃어버린 신뢰의 무게를 그들은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다. 계절은 흘러 어느새 가을의 기운이 감돌 무렵 영숙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산책을 이어가고 있었다.
다만 걷는 길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일부러 피해 다니던 그 은행 앞을 더 이상 지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상점가를 천천히 걷는 습관이 생겼다. 그날 저녁 영숙은 오랜만에 조금 먼 상점가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 반찬을 사기 위해 작은 반찬 가게에 들어섰다. 수제 반찬, 벚꽃이라는 간판이 따뜻한 불빛을 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울렸다. 고개를 들자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성이 웃으며 맞이하고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영숙은 발걸음을 멈췄다. 박민아였다. 그날 은행에서 냄새 난다고 말하며 자신을 쫓아냈던 직원. 지금의 그녀는 머리를 뒤로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반찬가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미나 역시 영숙을 알아보았다.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만 곧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가게 안에는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팔순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미나야, 오늘 추천 반찬은 뭐니? 오늘은 불고기가 잘 됐어요. 그리고 시금치 무침도요. 미나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고마워. 너희 집 반찬은 간이 참 착해서 좋아.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배워야 해요. 그 표정은 은행에 있을 때와 전혀 달랐다. 비웃음도 내려다보는 눈빛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하는 젊은이의 얼굴이었다. 다른 노인이 계산대에 섰다. 동전을 세느라 시간이 걸렸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미나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다. 미안하네, 나이가 드니 이런 것도 느려져서. 괜찮아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세요. 미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함께 동전을 세워주었다. 영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번호표를 건너뛰고 냄새 난다며 자신을 몰아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은 노인들 곁에 조심스럽게 서 있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간 뒤 미나가 영숙 앞으로 다가왔다. 김영숙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을 리가 없어요. 미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진심에서 나온 사과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의 제 모습을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해요. 이제 괜찮아요. 영숙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네. 은행을 그만둔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 가게 사장님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미나가 가게 안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70대의 여성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처음엔 어르신들과 마주하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기 손님들은 다들 따뜻하셨어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나이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기서 배웠어요. 영숙은 말없이 들었다. 오늘도 단골 할아버지가 전쟁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서로 나누고 버티고 함께 살아왔다는 이야기요. 미나는 말을 이었다. 은행에 있을 때 저는 숫자만 봤어요. 효율, 실적, 이익.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영숙은 반찬팩을 집었다. 불고기랑 시금치 무침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나는 정성껏 포장한 뒤 작은 봉투 하나를 덧붙였다. 이건 서비스예요. 오늘 만든 우엉조림이에요. 아이고, 미안하네. 아니에요. 꼭 받아주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잠시 막혔다. 영숙은 부드럽게 웃었다.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미나가 말했다. 김영숙님, 그날 신입이었던 이수진 씨, 김영숙님께 먼저 말을 걸어준 그분 있잖아요.
지금은 고객 상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김영숙님 같은 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잘 됐네요. 저도 언젠가 사람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나의 눈빛은 진지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섰다. 이후 결말 요약 흐름 유지. 그날 이후 영숙의 산책길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다. 은행 앞을 지나쳐도 이제는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다.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이수진이었다. 김영숙님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김영숙님처럼 조용히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배워야 할 사람에게 배울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영숙은 일기장을 펼쳤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영숙은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76세. 아직 배울 것도 만날 사람도 많다. 그리고 오늘도 그녀는 걸어나간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하니까.